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와 함께하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입니다. 두 분의 연구위원님과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연구위원 그리고 박선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태현 팀장님의 네. 기업 얘기를 오늘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일까요? 예,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좀 의외의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노맨 컴퍼니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하고요.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용어하고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으실 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이들의 유전 정보를 뜻하는 유전체 지노메의 합성어입니다. 개별 미생물 분석 연구에서 벗어나서 생물과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유전체학에 기반해서 하는 연구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체중의 한 1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영양분 흡수, 약물 대사 조절, 면역작용 조절과 발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최근에서야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유전체의 염기서열 정보를 얻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발달이 주요했습니다. 현재 임상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중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에 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2014년 이전에 새로 시작된 마이크로바이옴 임상 실험은 평균 2.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건, 2015년에 13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2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 말씀드릴 건데요. 면역 항암제는 항암제의 일종입니다. 항암제 종류는 크게 화학 항암제,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로 구분이 됩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가 돼서 이제 시판되기 시작됐는데 3세대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원리의 약물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노맨 컴퍼니에서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 동사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병용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 관문이라는 것은 몸에서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곳인데요. 암은 종종 이 면역 관문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면역 시스템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이제 피하는 건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 면역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해서 면역 항암 반응을 강화하는 개념의 항암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8년에 이제 코넥스에 상장이 되었다가 2020년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회사가 3명이 있는데 모두 다 서울대하고 고려대의 그 의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몇 번 좀 단어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아마 뭐 구독자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노맨 컴퍼니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구체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하고 지금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가 임상에 성공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인데요. CDMO라는 것이 위탁 개발 및 이제 생산 업체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의 강점을 이제 보유한 회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신약 발굴 물질인 지노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이사가 전부 다 의대 출신이기 때문에 주요 이제 병원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의 그 혈액이라든가 분변 또는 이제 암 조직 등의 샘플을 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얻어서 동사 내에서 유전체 분석을 해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후보 물질인 이제 후보 균주를 이제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의
신규 물질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사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는 GN0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SB121이 있습니다. GN001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 질환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SB121은 뇌질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N001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 동정한 균주를 주성분으로 한 치료제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부터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 그 다음에 화이자와 공동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증은 고형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유로상피암 대상이고요. 머크사의 그 면역항암제인 바벤시오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은 이미 끝나서 용량을 확정을 지었고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1비상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또한 2021년 2월에는 이제 머크 화이자와 위암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서 작년 10월부터 국내 식약처로부터 2차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국내 5개의 병원에서 올 2분기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임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노맵 컴퍼니 같은 경우는 GN001의 고형암하고 위암에 대해서 임상 중간 결과가 내년에 나오고 2024년에 대해서 임상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산업인 가운데 이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오는 내년이 동사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B11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그 자회사인 미국의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임상 1상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타깃 기반의 면역 항암제를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파이프라인으로는 제나 104가 있습니다. 제나 104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임상이 들어가지 못했고 전임상이 진행 중이며 작년하고 올해에 미국 앞연구학회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2023년에 임상, 내년이죠. 내년에 임상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동사는 이 제나 104에 대해서 이 전임상 단계에서 조기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제 미국 리스트 랩스 지분 인수를 했는데요. 지분율 60%를 한 3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리스트 랩스는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업체인데요. 인수 당시에 캐파가 200m 정도의 설비였습니다. 그게 큰 캐파는 아니었는데 동사는 증설을 통해서 2024년까지 8,000리터까지 캐파를 확대할 예정이고 총 투자 금액은 1,500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최근에는 한 500억 정도는 시리즈 A를 통해서 투자금을 예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신약이 나와 있지 않고 빨라야 내년 정도에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제 수요가 이제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서 미리 선투자하는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2024년 2분기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지노맨 컴퍼니와 같은 이 바이오텍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주요 매출원이잖아요. 뭐 올해나 최근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 추정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 글로벌 이제 빅파마랑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매출 시기를 아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다, 예측하기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보시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4.5억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이게 2020년 대비해서 그래도 3배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340억 정도 적자를 나왔는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스트 랩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100억 정도는 나오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특별히 이제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수준의 적자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분기 실적도 당기순이익이 한 90억 정도 적자가 나섰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출 인식과 관련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또 상당히 어렵고 제한적인데 그러면은 바이오텍 회사는 기업 가치를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바이오텍은 그래서 약간 좀 힘든데요. 네. 예, 매출 발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이익단에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PSR이나 PER 지표로는 가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신약의 가치가 회사의 가치와 직결이 되는데 임상 실패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 감소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PBR로도 회사 가치를 측정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의 가치는 보통 기술 이전 금액이나 기업 인수 금액, 기업의 시가총액 등의 거래 규모를 통해서 비교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비교 시에는 파이프라인의 기술적 차별성, 기술 개발 단계와 관련 시장 규모, 공동 개발 파트너 등을 고려해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뭐 제약주, 바이오주가 다 안 좋긴 한데 시장 대비 예상 대비 더딘 신약 승인 허가 과정과 기대했던 파이프라인의 실패, 그다음에 최근 부진한 주식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를 감안해서 경쟁사와 비교하면 지노맨 컴퍼니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좀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세레스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로서 좀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옴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SER109가 좀 파이프라인이 되게 유망합니다. 현재 임상 3상 단계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신약 허가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동사의 시가총액이 4,700억이고요. 지노맨 컴퍼니는 지금 현재 3,2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걸 감안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저평가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바이오텍 아직 지노맨 컴퍼니는 바이오텍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텍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발 과정 중에 내재된 임상 실패 가능성과 적정 시기에 기술 이전이 안 될 가능성, 이게 가장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CDMO 공장을 건설을 해서 이제 완전 통합형 제약회사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2024년 전까지는 이 바이오텍으로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CDMO 산업 관련해 가지고 투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집 실패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 동사가 예측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노맨 컴퍼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과 요인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크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가치 보기 시간을 통해서 다음 기업에 대해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대원미디어 회사 준비해 왔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좀 알려진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대원미디어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1977년에 만화영화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캐릭터 라이센싱 등의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쉽게 알려면은 어린 시절에는 저는 이거보다는 좀 저보다 윗세대실 것 같은데 은하철도 999, 캔디 같은 그런 일본 만화 영화들에 대한 그런 OEM을 좀 시작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그런 도약의 원천을 좀 만든 회사, 그리고 철인 007, 달려라 하니, 영심이 같은 그런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이끈 그런 주축이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려라 하니, 영심이 보고 자란 세대신가요?
이러면은 좀 나이가 드러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사업 영역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두 번째로는 유통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세 번째로는 방송 출판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애니메이션 창작 능력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싱 그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영화, 전시, 게임 이런 등의 다양한 그 요새 말하죠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 사업을 좀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짱구, 원피스, 도라에몽 같은 잘 아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글로벌 인기 IP인 마블 같은 경우 그런 마블 라이센스를 활용한 어벤져스 피규어 사업 그리고 국내 토종 그 캐릭터인 무직 타이거라고 있습니다. 그 무직 타이거를 활용한 캐릭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자체 IP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뒤에서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그 자체 IP를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그를 연계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것들을 좀 유통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닌텐도 게임기 및 그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좀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에서 이것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송 출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그 종속회사인 대원방송 그리고 뭐 대원 엔터테인먼트들을 통해서 사실 동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그 애니메이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채널인 애니원, 애니박스, 챔프 같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문화 전문 컨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 J라는 프로를 통해서 사실 제 동생이 일본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주 자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를 좀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원 CI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화 출판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되게 이러면 또 드러나는데 그 만화를 되게 전집식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네.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내 만화, 해외 만화 작품을 그런 단행본 같은 것부터 그런 그 출판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2차 저작물 활용한 만화 컨텐츠 해외 수출, 드라마, 영화, 게임판권 같은 것들을 그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0년에 스토리작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말씀해 주셨던 웹툰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 K 컨텐츠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네. 대원 미디어의 비즈니스 영역인 이 컨텐츠 사업의 현황은 어때요, 그러면? 네,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표에 보시면은 2021년 상반기로 기준으로만 좀 말씀드리면은 컨텐츠 산업 전체적으로는 한 61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오른쪽에 표에 있는 전년 동기 대비 등간물을 보시면 뭐 사실 그 전년도에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영화 같은 경우가 일부 조금 더 많이 여전히 2021년까지 그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때문에 좀 마이너스였다면 나머지 비즈니스 뭐 만화, 게임, 뭐 콘텐츠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다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산업의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상으로 콘텐츠 산업 부문별 다 현황에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대원 미디어가 비즈니스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거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이 그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그 비즈니스로만 전개됐었는데 최근에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소비 계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좀 소비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저 아직도 헬로키티, 뭐 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그것뿐만이 좋아해요. 아니라 네. 사실 요새 골프장 같은 데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 그러니까 골프웨어라든지 골프 뭐 관련된 캐릭터에 보면은 아이들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성인들한테까지 굉장히 이 캐릭터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걸 또 뛰어넘는 전 연령하고 계층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캐릭터 상품 구성 자체가 요새는 뭐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뭐 국내의 브랜드들, 심지어 럭셔리 브랜드들까지
전까지도 이런 캐릭터하고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 캐릭터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가 되고 있고 21세기의 최고의 약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원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이제 구체적인 요인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본사 자체의 그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부분별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IP의 가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커지고 있을 때 IP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IP의 그 자사의 IP의 가치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사 수익성 개선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사실 가장 한 6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유통사업 부분입니다. 유통사업 부분에 특히 이제 닌텐도 쪽에 닌텐도 스위치와 이 게임 컨텐츠를 통한 이 매출이 전체 유통사업 부분의 매출이 전체 60%, 그 중에 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 닌텐도 유통사업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및 타이틀 판매량 추이입니다. 그 닌텐도 스위치가 2017년 말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계속해서 155억 원, 212억 원으로 그 게임기가 출시가 되고 관련된 이제 컨텐츠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그 비약적인 그 매출 성장을 이룹니다. 이게 그 코로나 특수 영향이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아주 그 희대의 히트를 친 그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때 좀 했었어요. 네, 열심히.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게임기 자체가 기존에는 남자들 위주로 사용이 됐던 게 아동이나 여성으로 되게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급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2022년부터는 이거의 효과가 다 끝난 게 아니냐, 매출이 크게 꺾이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게임기가 한번 출시가 되면 그 게임기에 연계된 그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게임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이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이 게임기의 그 판매량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게임기 한 대당 그 게임 타이틀이 판매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전까지만 해도 3.1개 정도 수준이었던 게 2020년에 3.3개, 그리고 작년에도 4.0개 정도 수준으로 게임기당 게임 컨텐츠 그 타이틀의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그에 연계돼서 그 회사의 이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게임 판매량 자체는 조금 소폭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전사적인 이익의 규모 자체는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각각의 지금 IP별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OSMU 사업이 좀 본격화되면서 특히 그리고 자체 IP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출시됐던 아머드사우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진행이 된 게 올해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방송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기존의 방송 채널뿐만이 아니라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으로 계속해서 이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의 그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 가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 특수 효과가 그 적용된 애니메이션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그 공룡 베이스의 그 애니메이션이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티저 영상을 봤었는데 그 당시에 네네.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이슈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약간 우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보니까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방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넷플릭스, 왓챠 등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오픈이 됐고, 그 이후에 이 IP를 베이스로 해서 방송, 완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판, 의류, 식음료, 팬시, 자파 등등으로 계속해서 이 컨텐츠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달에는 이 아머드 사우루스 시즌 2가 방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좀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020년부터 동사가 진행을 했던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진행했던 무직 타이거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캐릭터 보실 수 있는데, 저도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뭐였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 무직 타이거라는 IP를
통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캐릭터의 지금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사가 1월 달에 이 무직 타이거 IP를 보유한 스튜디오 무직이라는 회사에 아예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 공동 원작자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지금 명품 브랜드 구찌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장 가치가 높은 IP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고요. 뭔가 구찌랑 잘 어울려요. 네, 여기 지금 딱 이 캐릭터 보시면 캐릭터가 너무 네,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 자국 기업이라든지 현지 법인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 있어서 최근에는 알리바바가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이 올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가 갖고 있는 IP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하면서 IP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글로벌 웹툰을 진행하고 있는 대원 CI라든지 웹툰 제작을 하고 있는 스토리작 같은 회사들이 지금 카카오라든지 일본에서 가장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잘하고 있는 피코마 같은 그런 회사들하고의 지분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이 회사들이 약간 오프라인 기준으로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던 회사다 보니 그걸 기반으로 또 온라인화시키고 디지털시켜서 이 컨텐츠를 또 유통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한 이 IP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컨텐츠 사업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그 라이센스 컨텐츠 사업 부분이 좀 캐릭터 사업이 회복이 되었었고 또 게임 유통 사업 부분이 견조하게 계속 실적이 이어지면서 작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8.6%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시작했던 아머드 사로스 IP 사업이 본격화될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라이센스 사업이 강화가 될 것이며 게임 유통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좀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의 절대 수치가 올라가면서 매출액은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로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하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8% 이상 성장하는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에서 도 닌텐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유통사업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가 좀 매출이 계속 잘 나오면서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실적 트렌드하고 유사한 그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원 미디어가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키즈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관련 기업 시장에 솔직히 좀 몇몇 기업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로라도 있고 삼성 출판사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원 미디어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원 미디어가 단순히 완구만 하는 회사랑 비교하기도 그렇고 컨텐츠만 하는 회사랑도 비교하기도 그렇고 좀 다양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상품화 사업, 애니메이션 창작 사업, 게임 완구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좀 전방위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영상 컨텐츠를 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웹툰 회사들, 그리고 키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각각 좀 뽑아서 동종 기업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보았어요. 네. 근데 이 비교 대상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대원 미디어가 약간 평균 정도의 수준의 약간 밸류에이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아까 제가 피어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 보면은 40년 이상이 된 탄탄한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체 IP 개발 능력, 그리고 자체 IP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조금 더 되게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비교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입니다. 네. 리스크 요인 점검해 볼게요. 네, 굉장히 탄탄한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큰 리스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컨텐츠를 하는 회사들의 갖고 있는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IP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IP를 위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꾸 IP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굉장히 쌓일 수밖에 없고요. 무형 자산이 굉장히 증가를 함에
사람에 따라 이게 또 본업이 뭐 매출이 좋아지고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또 혹시 이제 무형자산이 이제 혹시라도 이 IP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매출에 뭐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로열티 갑자기 그 IP를 뺏기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무형자산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되거나 아니면 일시상각 뭐 폐기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그 숫자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한 127억 정도의 무형자산이 2019년에는 220억 원, 그리고 최근 2021년 기준으로 한 250억 원까지 꾸준하게 늘어나는 트렌드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실적을 보면은 전체 저희 그 자산 총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한 15% 정도로 아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형자산 상각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대표하는 기업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